여러분 안녕하세요. K콘 J콘 클럽.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녹음하고 있는 지금 시간은 2025년 11월 25일이고요. 밤 9시 5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영화 국보의 원작이죠. 요시다 슈이치의 소설 국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드디어 영화관에 가서 영화 국보 보고 왔습니다. 기대가 물론 컸습니다만 제가 또 기대했던 것보다도 더 감동적인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하루에 상영하는 그런 영화 편수가 몇 편 되지 않아서요.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곳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마땅한 시간이 이제 9시 10분에 시작하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자정을 넘겨서까지 장장 3시간 가까이 되는 긴 러닝타임의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근데 제 일본인 친구의 말대로 그 3시간이 하나도 길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고요. 심지어 저는 이제 영화가 끝나가는 게 아쉬울 정도로 정말 오랜만에 몰입해서 영화를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인스타그램에도 짧게 감상을 좀 남겼습니다만은 몇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과 감상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영화 국보를 보고 나서 다 이렇게 떠올린 키워드라고 하면 3가지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이름, 희생, 그리고 역설이라는 3단어였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핵심을 이루는 단어는 2가지죠. 피, 혈통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는 피와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여백에 담겨있는 메시지를 이름, 희생, 역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먼저 이름인데요. 이제 키코는 야쿠자 아들이잖아요, 원래는. 그런 키코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드러낼 수 없는 그의 피의 굴레를 벗어나서 오직 재능만으로 승부해서 마지막에는 최고의 명예라고 불리우는 이름이죠. 국보라는 칭호. 이름과 저는 같은 맥락으로 좀 봤는데요. 그런 칭호를 받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세습자에게만 주어지는 예명을 얻었고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가부키 세계에서 철저하게 지켜졌던 전통적인 혈통 중심의 구습? 이것에 대한 키코의 저항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예술적 완성의 어떤 궁극적인 상징, 목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보라는 칭호는요. 하지만 이 키코가 국보라는 칭호를 얻기 위해서 예술에만 굉장히 매진하고 집중하는 동안에 정작 키코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런 그의 영광 뒤에서 자기 자신을 제대로 드러내지도 못하고 또 그랬기 때문에 인정받지도 못한 채 스스로가 이제 자신을 숨기면서 살아야만 했던 그런 아픔이 또 드러납니다. 다른 말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그들 또한 역시 키코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제대로 이름을 불리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키코도 나중에는 국보라는 칭호를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인간 이와타 키코라고 하는 본래의 자기 이름도 점점 희미해지고요. 소멸되는 그런 역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마음에 자꾸 가서 그런지 저는 이제 왠지 모르게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는데 가부키 무대에 등장하는 크로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이제 크로코라고 하면은 가부키에서 이렇게 무대 전체를 옮기거나 소품을 교체한다거나 의상을 바꾼다거나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배우가 의상을 이렇게 빠른 시간에 다른 옷으로 바꾸잖아요. 벗는 형태로 돼 있지만 그런 행위를 할 때 조력자 역할을 했던 까만 옷을 입은 사람 혹시 기억하세요? 그 존재들입니다. 키코는 기본적으로 이제 검은 옷을 입고 머리에 두건도 검은색으로 쓰고 해서 관객의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또 관객들 또한 이 크로코의 존재를 보이긴 보이죠. 물론 가리고 했지만 그런데 그 크로코의 존재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작품을 감상한다라는 게 암묵적인 이런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만 없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그런 존재들인 건데, 물론 이제 검은 옷을 주로 입기는 하지만 무대 배경이 바다인 경우에는 푸른 옷을 입기도 하고, 또 무대가 뭐라고 할까, 설원이다 그러면 흰 옷을 입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 또한 결국 무대에서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코를 좀 자꾸만 크로코가 이제 머릿속에 맴돌았는데, 무대 위에서 주인공인 배우만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감추는 존재라는 면에서 이 키코의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게이샤였던 후지코마, 그리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키코가 함께 낳은 딸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부키 명문가의 딸이었지만 결국에는 키코가 그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서 이용했던 여인이 있습니다. 아키코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런 여인들 또한 자기의 삶을 버린 채로 마치 가부키 무대 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쿠로코처럼 살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키코를 사랑했던, 나중에 이제 슌스케랑 결혼한 하루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키코의 소꿉친구였던,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오사카로 같이 이제 올라왔던, 나중에 올라오죠. 키코를 찾아서. 그렇게 키코를 사랑했던 것으로 느껴졌던 관객들은 그녀가, 하루에가 왜 키코가 아닌 슌스케를 선택했을까? 그의 손을 잡고 왜 도망을 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도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키코에게는 물론이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히 내가 키코의 여자야, 여인이야 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과 가부키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당연히 세습자가 되어야 했던 사람이지만 재능이 부족해서 아버지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명도 부여받지 못하고 그랬던 그 슌스케가 자신의 어떤 모습과 많은 점에서 닮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동질감이 슌스케에게 마음을 열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빛나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빛나는 한 사람의 이름과 예술적 완성을 위해서는 또 얼마나 많은 이들의 희생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요. 동시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키코 개인의 삶을 지탱해 주면서 그의 곁을 계속 지켰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이것이 겹쳐지면서 화려한 영광의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 이런 것들도 은유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지금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어쩌면 이렇게 평생 크로코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건 아닌지, 누군가의 도구로만 쓰여지다가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많이 갔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크로코와 키코의 여인들이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름이라는 키워드가 생각났고요. 두 번째 제가 떠올렸던 키워드는 역설인데요. 이제 피와 재능이라고 하는 가부키 세계의 두 축이 계속 충돌을 하잖아요. 키코와 슌스케의 관계 속에서 계속 그 부분이 두 사람의 운명도 부딪히게 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면에서 계속 충돌하는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또한 역설적 구도이고, 조금 더 자세히 본다면 먼저 키코를 보면 맨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당당히 내세울 수 없는 자신의 배경, 그렇죠? 야쿠자의 아들이라는 그런 약점을 재능으로 극복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키코는. 그리고 가부키 세계라고 하는 특별한 영역의 세계에서 누구보다 이 키코가 원했던 건 명문가의 피, 즉 정통성을 멸망을 했지만 압도적인 자신의 재능으로 혈통의 벽을 넘어서 국보라는 칭호를 얻는데 성공을 합니다. 반면에 슌스케는 정통의 피를 가졌어. 그렇죠? 가부키의 배우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정통의 피를 가졌어. 하지만 이 사람은 재능이 부족해서 좌절한 자로 그려집니다. 근데 키코가 그런 대사 나오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너의 피를 마시고 싶다고 할 정도로 간절하게 원했던 어떤 그 정통의 피,
그렇죠? 그 피를 물려받았지만 키코만큼의 재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슌스케는 중간에 집을 떠나갑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그리고 다시 나중에는 돌아옵니다만 또 아이러니하게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피 때문에 그 피가 뒷배가 되어 주어서 슌스케는 가부키 배우로 성공을 또 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피는 또 아버지가 당뇨병을 앓고 있어서 실명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슌스케의 경우는 그 아버지와 똑같은 당뇨병을 피에 섞인 유전자죠. 그걸 물려받아서 다리를 잃게 되고 결국에는 무대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굴레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보면요, 이제 슌스케가 자기 아들을 또 가부키 배우로 만들겠다며 이제 교육시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버지인 슌스케는 다리가 불편하니까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래서 대신 키코가 슌스케의 아들을 지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저도 이것은 무엇인가, 이 피의 숙명과 또 다른 굴레를 또다시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 아들을 통해서 또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들어서 좀 씁쓸함이 남았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키코와 슌스케 사이에 계속되는 갈등 구조, 이것이 단순히 이제 재능이 혈통을 극복했다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두 남자 모두 각자가 굉장히 결핍을 가진 존재들인데 이 두 사람이 상대에게서 그 결핍을 상대를 통해서 채우려고 했던 이런 복잡한 구도를 만들어내면서 이야기가 더 깊고 진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그런 효과를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영화 국보의 작품을 통해서 감독이 관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였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 마지막 장면이 이것을 말해준 결정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키코가 이제 인간 국보라는 칭호를 얻은 다음에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라고 물었는데, 내가 어린 시절부터 찾아 헤맸던 한 장면이 있다, 풍경이 있다. 나는 이제부터 그 풍경을 찾으러 가겠다 하는 인터뷰 장면이 나옵니다. 영화를 계속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벌써 채셨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연결된 바로 한 풍경이죠. 하나의 풍경. 눈 오는 밤하늘에 눈이 이렇게 흩날리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나가사키에서 살았던 어린 시절에 자신의 아버지가 경쟁 관계에 있던 상대 야쿠자에게 살해를 당하던 그 날을 기억하게 해주는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밤하늘에 이렇게 그때도 눈이 이렇게 흩날리는 풍경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키코가 무대 위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공연을 할 때 조명 사이로 종이 눈이죠. 그땐 진짜 눈이 아니지만 다 흩날리던, 그 눈이 흩날리던 장면과 정확히 겹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딱 그런 점에서 또 본다면 결국 예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의 진정한 가치라는 거는 세상이 부여해준 명성이나 이름이나 인간 국보나 이런 외형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오히려 그 명예를 버리고 자신의 가장 근원적인 고통과 마주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건 아닌지, 그런 메시지를 관객들에게 던진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아야지만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술의 진정한 가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여러분, 제가 짧은 시간에 이런저런 제가 느꼈던 감상을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영화 국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혹시 여러분의 생각들, 감상, 또 특별한 감상 나누고 싶으신 분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케이콘 제이콘 클럽 두 번째 시간으로 영화 국보를 보고 온 감상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에피소드, 다른 주제로 함께 만나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